안녕하세요. 진리의 과학의 진리입니다. 이번엔 네 번째 시간으로 벡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벡터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빠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데요.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 제작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벡터가 왜 탄생됐는지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벡터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벡터에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인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직선과 평면에 대한 공간 도형으로 확장을 통하여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리가 발전함에 따라서 방향과 크기가 동시에 전달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애매한 물리량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영상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의 영상은 자동차 타이어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면의 수직인 방향과 그리고 주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 두 가지의 힘이 따로 구성되기 때문에 방향과 크기가 동시에 전달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날개 주변에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을 계산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이때는 그 공기의 속도를 화살표의 길이가 아닌 색깔로 표현했는데, 역시나 방향과 크기가 동시에 전달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방향과 크기가 동시에 전달돼야 되는 물리량들이 존재함에 따라서 물리학에서는 벡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설명드렸던 힘과 속도도 벡터 기반의 물리량이고, 그뿐만 아니라 열의 흐름, 변이 가속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장들,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모두 벡터를 기반으로 한 물리량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온도나 부피, 그리고 밀도나 질량, 그리고 에너지나 전위 등은 굳이 우리가 방향을 알지 않아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스칼라 기반의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시작점 P에서 Q, 끝점으로 가는 A 벡터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보시죠. 먼저 벡터 표기는 보통 대문자를 많이 사용하고요. A 벡터라고 하면은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려서 이것은 벡터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이거 자체를 진하게 써서 벡터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언더바를 써서 벡터임을 표기하기도 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순서대로 쓴 다음에 화살표를 그어서 벡터임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앞에 있는 두 가지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A의 벡터 성분이 A, B, C라고 했을 때 그 성분을 표기해서 벡터를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표기하기도 하던가, 아니면 각 성분의 대표값들 IJK, 저희 만약에 XYZ 좌표계를 쓰면은 각 방향으로 정확하게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이 벡터들의 개수값으로 성분들을 표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단위 벡터의 성분을 E1, E2, E3라고 해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성분 표기로 벡터를 표시하는 거는 이 모든 거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벡터가 가지는 정보는
보통 크기와 방향이거나 시작점과 끝점인데요. 먼저 이건 예시입니다.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1, 2 방향으로 가는 크기가 9인 벡터의 경우는 366으로 단 하나의 벡터로 정의가 가능하고, 만약에 시작점 1, 2, 3과 끝점 3, 5, 5로 끝나는 벡터는 그 두 개의 차이를 이용해서 하나의 벡터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번엔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벡터 ABC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단순히 각각의 제곱을 더한 것에 루트를 씌워준 것,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로 충분히 정의가 가능합니다. 길이는 각 성분 제곱의 합에 루트 씌운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번엔 벡터 ABC에 이제 어떤 스칼라 값 K를 곱했다고 가정하면 단순히 그 성분의 모두 K를 곱해주는 형태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이 스칼라 곱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벡터가 단순히 K배 길이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크기가 똑같은 벡터가 계산되게 됩니다. 혹은 K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길이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을 한번 보시죠. 벡터 ABC와 DEF의 합을 보시면 단순히 각각의 성분을 더해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성분은 가운데 성분끼리 더해서 B 플러스 2가 되고, 마지막 성분은 마지막 성분끼리 더해서 C 플러스 F가 됩니다. 기하학적인 의미를 보시면 이 파란색 벡터의 끝점을 파란색 벡터의 시작점을 이 빨간색 벡터의 끝점에다가 놓고 각각의 벡터의 시작점과 끝점을 하나로 합하는 이런 형태로 벡터가 형성되게 됩니다. 뺄셈을 보시죠. 뺄셈 역시 덧셈과 비슷하게 각 성분을 빼주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B는 2랑 빼기를 해서 B-2가 가운데 성분이 되고, C와 F의 차이를 이용해서 마지막 성분을 정리하면 됩니다.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벡터를 뺐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더하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더하기를 완료한 이 벡터가 결국에 그 벡터의 차이가 되겠고요. 혹은 이렇게 정의하셔도 돼요. 원래 있던 파란색 벡터의 끝점에서 빨간색 벡터의 끝점으로 가는 벡터, 둘 다 같은 겁니다. 벡터의 차는 시작점끼리 이어주고 벡터의 합은 시작점과 끝점을 이은 다음에 나머지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벡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의 합과 차의 길이를 정할 때는 보통 제이 코사인 법칙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때 배우셨습니다. C의 길이를 구할 때 A와 B 그리고 그 사이각 세타를 알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한데, 만약에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A와 B가 형성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긴 변의 길이, 긴 대각선의 길이는 이 세타 프라임을 따로 지정해서 똑같이 삼각형을 그려놓고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코사인 세타 프라임에서 세타 프라임이 180도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더해진 벡터의 길이 경우에는 이 공식을 갖다가 적용하면 그 길이를 확실히 알 수 있고,
벡터의 차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코사인 제2법칙을 쓰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 삼각형을 쓰면 되고, 벡터의 합 같은 경우에는 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를 계산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거는 공식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벡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먼저 그 의미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적은 두 벡터가 얼마나 중첩됐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계산 방법입니다. 계산된 결과물은 스칼라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보시죠. 먼저 빨간색의 벡터에 파란색으로의 수직선을 그은 다음에 정사형 시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길이에 곱하기를 한 것이 내적이 되겠습니다. 외적은 두 벡터가 얼마나 수직에 가까운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때는 수직한 방향으로 벡터 값이 산출됩니다. 내적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이 뒤바뀌면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거 굉장히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 두 벡터가 형성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고요. 방향은 이 두 벡터와 수직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의 B를 외적한 값을 산출할 때 그 방향은 이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A와 B를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나타내는 방향이 외적된 벡터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봅시다. 내적의 경우는 두 벡터와 크기값, 두 벡터와 사이각을 알 경우, 혹은 두 벡터의 성분을 알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내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각 벡터의 크기와 사이각을 아는 경우에는 이 벡터를 정사형 시킨 길이가 A 코사인 세타가 되고, B 벡터의 길이는 B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두 개를 곱한 것으로 내적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와 B의 성분을 알 경우에는 A의 성분과 B 성분에서 각각을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B와 E를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C와 F를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형태로 내적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A와 B의 길이를 각각 알기 때문에 이 공식에서 A와 B 크기를 이항시켜주면 코사인 세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이각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알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벡터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적은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산출되는 값이 벡터이기 때문이죠. 먼저 두 벡터의 크기와 사이각을 알 경우에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높이가 A 벡터 크기에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죠. 그래서 그 크기는 결정이 됐는데 방향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때는 단위 벡터, 즉 두 벡터의 수직이며 크기가 1인 벡터를 놓아서 표기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때 방향은 오른손 법칙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이 n 표시된 거에 이 위의 기호는 햇이라는 기호인데 단위 벡터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크기가 1인 벡터예요. 단위 벡터는. 혹은 아까처럼 두 벡터의 성분을 알 경우에는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ijk 한 다음에 다시 ij 적으시고 abc 한 다음에 ab 적고 def 한 다음에 de를 적으신 다음에 순서대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진 것들은 모두 더하고 반대 대각선으로 곱해진 것은 모두 빼서 결과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i는 i끼리 그리고 j는 j끼리 그리고 k는 k끼리 묶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공간 도형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 보시죠. 직선이 정의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향과 통과 지점을 알 경우 혹은 통과하는 두 점을 알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벡터 ABC와 평행하고 x1, y1, z1을 통과하는 직선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형태로 직선의 방정식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여기 모든 실수를 표현하는 t를 여기다가 두어서 매개 변수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x가 x1, y가 y1, z가 z1일 때는 t가 0가 되는데 무조건 통과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혹은 이 모든 항들을 이항시켜서 좌표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역시 t는 모든 실수라는 것을 표기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역시 t가 0가 되면 x1, y1, z1이 됩니다. 혹은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경우에는 방향을 먼저 정해주시고요. 방향은 x2-x1, y2-y1, z2-z1으로 표기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방향이 결정되면 요 점을 쓰셔도 되고 요 점을 쓰셔도 되는데 그냥 아무 점이나 갖다 놓고 아까 했던 거 반복하시면 됩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t는 모든 실수라고 무조건 표기해 두세요. 평면 방정식은 더 쉽습니다.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 ABC를 두게 되면 이런 형태로 표기가 가능한데요. 아직 t는 뭐라고 정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만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평면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지 밑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 상황에서 하나의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x1, y1, z1을 각각 여기 대입시켜서 t를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혹은 평면 위 두 직선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 평면이 무조건 두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두 직선의 수직인 벡터를 찾는 외적을 통해서 법선 벡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 통과하는 아무 점을 갖다 놓고 아까 했던 거 반복해서 t를 찾으시면 돼요. 혹은 두 평면의 수직이고 한 점을 통과하는 평면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두 평면의 법선 벡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평면은 그 두 개의 법선 벡터의 모두 수직이기 때문에 역시 외적합니다. 외적을 한 다음에 똑같이 임의의 점 대입해서 t 구하시면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벡터와 공간 도형의 기본 개념이었고요. 마무리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사진들을 들고 왔습니다. 사칙연산 기호들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거는 물리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그려놓은 기호들인데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통 물리학이 계산 기반이기 때문에 물리학과 수학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학교부터는 철저히 달라집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단순히 방향 개념일 뿐이에요.
그리고 물리학은 수학이기 이전의 물리입니다. 단지 그 운동 법칙들이 수학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수학을 이용해서 풀 뿐이지 물리학은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이 부족해서 물리학이 어렵다라고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리의 과학의 진리였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